오후 3시쯤 나는 민준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의 흰색 셔츠를 접는 손이 갑자기 멈춘 건 땅바닥에 놓인 오래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화면에 보이는 이름은 수진이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박수진이었다. 윤희야, 급해. 너 지금 어디야? 전화 너머의 수진이 목소리는 떨리고 배경음엔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찍으며 의아했다. 수진이는 지난달에 제주섬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런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는 건 처음이었다. 뭐가 그래? 나 지금 민준 옷 정리하고. 말이 절레절레 나왔다. 7년째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목구멍이 답답해지는 건 습관이 됐다. 민준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나 지금 섬 부두 앞 해산물 가게에서 너 남편 김민준 씨랑 똑같은 사람을 봤어. 키도, 코도, 심지어 웃을 때 눈썹 움직이는 것까지. 나는 뒤로 걸터 앉았다. 마루가 차갑게 등을 적시지만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수진아, 정신 차려. 민준은 7년 전 배 사고로.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급한 거야. 수진이가 단번에 말을 가로챘다. 그 남자가 지금도 거기 있어 해녀 할머니랑 물고기 값을 따지고 있어. 너 한번 와봐. 정말 너 남편 같아. 혹시나 너도 의심 안 해봤어? 그때 사고 보고서. 그 세 글자가 나의 머리를 쥐었다. 7년 전 경찰은 민준이 렌탈한 배가 파손되어 해저에 잠겼다고 말했고 시신은 찾지 못했다. 나는 그때 세상을 다 잃은 줄 알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웠다. 어디야? 너 지금 있는 섬 이름이 뭐야? 나는 핸드폰을 귀에 꽉 붙였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거문도 부속 섬이야. 청해도라고 불리는 곳. 배는 매 시간마다 한 대씩 와. 내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저녁 전에 올 수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차 안정됐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나에게도 전해졌다. 알았어. 나 지금 갈게. 나는 핸드폰을 끊고 일어섰다. 민준의 셔츠를 급히 접어 옷장에 넣고 가방에 여벌 옷과 지갑, 그리고 지갑 속에 넣어둔 민준의 사진을 챙겼다. 사진 속 민준은 결혼식 날 웃고 있는 모습인데 그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나갈 때 현관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10월 15일 민준이 사망한 날과 같은 달이었다. 나는 달력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민준아, 너 정말 살아있어? 그렇다면 왜 나를 속였어? 택시를 타고 부산항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남자가 아직 거기 있어? 옷은 무슨 색이야? 혹시 손목에 시계를 끼고 있었어? 수진이는 아직 해산물 가게 주변에 있어.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어. 시계는 잘 모르겠어. 손을 안 보였어라고 답했다. 부산항 배터리에 도착했을 때 저녁 8시였다. 다음 배는 8시 30분 출발이었다. 나는 숨막히게 표매표소에 달려가 청해도 가는데 표 하나 주세요라고 외쳤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표를 건넸다. 배에 올라탄 순간 바닷바람이 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는 갑판에 서서 바라보았다. 어둑어둑한 바다 저쪽 작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청해도였다. 그곳에 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갑판의 바닷바람이 점차 차갑게 느껴지자 나는 겉옷을 걸치고 선실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승객은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잠들어 있는데 나는 뒤쪽 빈 좌석에 앉고 가방을 엎어놓았다. 손이 아직 떨려서 지갑을 꺼낼 때 동전이 쏟아질 뻔했다. 지갑 안가장 안쪽 주머니에서 민준의 사진을 꺼냈다. 검은색 프레임에 담긴 사진은 그의 장례식 날 찍은 건데 화분 사이에 놓인 민준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핥으며 잘가, 사랑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 사진을 보면 모든 게 꿈인 것 같았다. 정말 너 살아있어? 그렇다면 이 사진은 뭐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손바닥에 꽉 쥐었다. 가방을 뒤져보니 민준이 마지막으로 준 손수건이 나왔다. 연보라색 손수건은 그가 일본 출장 갔다가 사준 건데 안쪽에 준이 민준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예전엔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이 손수건을 나에게 건네며 감기 났지? 따뜻하게 입고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손수건을 코에 대보니 여전히 익은 라벤더 향기가 나더라. 기억나니? 우리 첫 데이트 때도 배를 탔었잖아. 나는 손수건을 안고 속으로 말했다. 그때는 제주도로 가는 유람선이었고 민주는 갑판에서 나에게 구름을 가리키며 저 구름, 토끼 같지? 우리 아이도 토끼 띠면 좋겠다라고 말했었다. 그때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됐고 아이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하지만 7년 전 그의 사고 뒤후 그 소망은 영영 버려진 거였다. 눈물이 살금살금 뺨을 타고 내렸다. 나는 팔꿈치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더 많이 흘렸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마음씨 좋게 휴지지를 건네며 아가야, 무슨 일이 그렇게 슬픈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얼굴을 들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을 찾아. 이 섬에 사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니요. 그냥 오래전 본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무 많이 털어놓을 것 같아. 나는 대답을 피했다. 할머니는 이해하셨는지 그냥 웃으며 이 섬은 작아. 문서원하는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때 선내 방송이 들렸다. 청해도에 10분 후 도착합니다. 내리실 승객은 준비해 주세요. 나는 급히 사진과 손수건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창밖을 보니 어두운 밤하늘 아래 섬의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불빛 사이에 민준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긴장시켰다. 민준아, 너 진짜 거기 있니? 나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으로 말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쫄깃했다.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고 나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이유를 듣고 싶었다. 배가 부두에 닿을 때까지 나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바닷물의 소리와 승객들의 목소리가 뒤섞이지만 나의 귀에는 오직 민준의 이름만 맴돌았다. 이제 드디어 그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의 떨리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었다. 배가 부두에 완전히 정박하고 문이 열리자 나는 급히 가방을 메고 내렸다. 밤 공기가 차고 바닷물의 짙은 냄새가 코를 찔렸다. 부두에는 몇 채의 작은 어항가게와 배 수리장이 늘어서 있고 어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수레에 물고기를 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먼저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청해도 부두 왔어. 너 지금 어디야? 하지만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핸드폰 신호도 약한지 메시지 전송 실패 문구가 떴다. 속이 조급해졌지만 수진이가 말했던 해산물 가게를 먼저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부두 길을 따라 걸어가니 앞쪽에 청해 해산물이라는 간판이 달린 가게가 보였다. 나는 속도를 내려가다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가게 옆 어항 적재장에서 한 남자가 큰 어망을 어항에 옮기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 키는 민준과 똑같고 어깨 너비도 심지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왼손으로 밑을 받치는 버릇까지 똑같았다. 민준은 학교 때 야구를 했어서 왼팔이 강해서 무거운 걸 들 때 항상 이렇게 했었다. 나는 숨을 참고 뒤로 살금살금 물러나 어항가게 뒤로 숨어버렸다. 그 남자의 옆에는 해녀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작은 물고기를 골라 어망에 넣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바람도 안 불어서 잘 잡았네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긴장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쾅 하는 소리가 나자 적재장 쪽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나의 방향을 돌아봤다. 나는 급히 몸을 숙여 가방 뒤로 숨겼다. 뭐야, 누구야? 여자의 목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결을 가리켰다. 몇 초 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야생고양이겠지? 그냥 갑시다. 그 목소리 낮고 굵은 톤이 민준의 목소리와 90% 닮았다. 하지만 살짝 낮아진 느낌이 있어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다시 조용해진 걸 느끼고 나는 살며시 어깨를 들었다. 적재장에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 오직 어망과 비어있는 어항만 남아있었다. 나는 달려가 적재장을 둘러보았지만 주변은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아, 보고 싶었는데. 나는 속으로 탄식했다. 문서 그렇지만 그 뒷모습과 목소리로 민준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졌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구? 왜 민준이 그 여자와 함께 물건을 나르고 있는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돌았다. 그때 옆에서 어민 한 명이 지나갔다. 나는 겁내지만 그를 붙잡았다. 실례합니다. 방금 여기서 어망을 옮기던 남자,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키가 좀 크고 검은 후드티를 입었어요. 어민은 나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물고기만 싸고 왔어. 말을 마치고 급히 돌아서 갔다. 다른 어민에게도 물어봤지만 몰라요. 오해하시는 거겠죠라는 답변만 들었다. 모두 너무 일관된 대답이라 의심이 깊어졌다.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선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았다. 나는 적재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불빛이 줄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나의 목을 스쳤다. 수진이도 연락이 안 되고 주민들도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뒷모습을 본 순간 7년 동안 꺼진 내 마음에 불이 다시 켜졌기 때문이다. 민준아, 너 분명히 이 섬에 있어? 나 반드시 널 찾을 때까지.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해산물 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적어도 수진이를 먼저 찾아야 할 거였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자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부두 근처에 해녀 할머니의 식당이라는 간판이 반쯤 꺼진 채 보여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4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쪽에 할머니가 솥을 닦고 있었다. 냄새는 싱싱한 조개탕이었다. 아가야, 혹시 식사하려고 왔어? 할머니가 돌아보며 웃었다. 그 표정이 살짝 익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방금 적재장 옆에 서 있던 해녀복 여자와 닮았다. 나는 긴장을 풀고 한 의자에 앉았다. 네, 조개탕 하나 주세요. 그리고 혹시 수진이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제주에서 이사 왔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수진. 그런 이름의 사람은 모르겠어? 말하며 다시 솥을 닦았지만 눈빛이 살짝 어색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조개탕이 나왔을 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어민이 나를 쳐다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어디서 온 거지? 아마도 그 사람 찾아온 거 아닌가? 그들의 말을 듣자 나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다. 이 섬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할머니, 제가 방금 부두에서 키 큰 남자를 봤어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어망을 옮기고 있었는데 혹시 그분은 이 섬에 사시나요?
나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다. 할머니는 조개탕을 데우는 불을 살짝 줄이고 주변을 둘러본 뒤 나에게 다가갔다. 아가야, 그런 사람은 못 봤다고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 섬은 작지만 모르는 사람 많아. 너 그 사람 찾는 거 아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은 제 남편인데 7년 전 배 사고로 말을 하다가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목을 막았다. 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고 주름졌지만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다. 아가야, 눈물 참아. 이 섬은 말 못할 비밀이 많아. 그녀는 다시 주변을 살피고 내 귀가 가까이 와 속삭였다. 저기 동쪽 언덕 위에 오래된 목조집 있지? 그 집 주인, 너가 찾는 사람과 닮아. 하지만 조심해, 그 사람 주변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나는 숨을 멎었다. 목조집, 언덕 위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고 그 집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밤에는 가지 마. 사람들이 본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급히 자리로 돌아가 솥을 휘저었다. 마치 방금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나는 조개탕을 급히 먹고 계산했다. 할머니는 돈을 받을 때 조심히 가라고 또 한 번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식당을 나갔다. 밤 공기가 더 차갔지만 할머니의 말로 인해 마음이 뜨거웠다. 동쪽 언덕의 목조집, 거기엔 정말 민준이 있을까? 수진이를 다시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다. 수진이도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민준의 흔적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했다. 할머니가 밤에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동쪽 언덕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다. 달빛이 어두워 가로등 없이는 걸을 수 없었지만 나는 손전등 앱을 켜고 속도를 내려갔다. 발이 헛디디는 경우도 많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떠올라 포기하지 못했다. 약 20분 후 언덕 위에 목조집이 보였다. 검은 나무로 지은 집이고 창문에는 어두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갔고 창문 틈 사이로 안을 살펴봤다. 안에는 작은 방이 보였고 탁자 위에 램프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탁자 앞 의자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등을 보고는 알 수 없지만 그 형태는 민준과 똑같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때 남자가 돌아보았다. 어두운 빛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코의 형태와 턱선 분명히 김민준이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속으로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탁자로 돌아가 무언가를 썼다. 나는 창문에 손을 대고 계속 바라봤다. 이제 확실히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만 왜 이렇게 숨어 살았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마음이 아팠다. 내일 아침 너에게 모든 걸 물어볼게.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조심히 언덕을 내려왔다. 밤에는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의 위치를 알았으니 기다릴 수 있었다. 이 섬의 비밀과 민준의 진실 곧 알게 될 거였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모텔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은 거의 못 잤는데 목조집에서 본 민준의 모습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나는 간단히 세수하고 겉옷을 입고 언덕으로 향하기 전에 섬의 작은 시장에 들렸다. 핸드폰 신호는 여전히 약해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내도 전송되지 않았다. 시장에서 빵과 물을 샀을 때 옆 가게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박태호 T그룹 사장, 올해도 지역 발전 기금을 기부하다라는 뉴스를 보고 나는 발을 멈췄다. 박태호 민준이 전에 일하던 기업의 경쟁사 사장이었다. 7년 전 민준의 사고 직전 두 사람은 큰 프로젝트 경쟁을 벌였었다. 그때 TV 화면에 박태호와 함께 있는 여자가 보였는데 그 얼굴이 익숙했다. 그 사람, 누구지? 나는 의아해하며 TV를 쳐다봤다.
여자는 검은 긴 머리에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기억이 희미했지만 민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았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살짝 뜰 무렵이었다. 목조집 앞에는 흙길이 있고 옆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나는 나무 뒤로 숨어 집 안을 살펴봤다. 창문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서 민준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이 명확히 보여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단지 살짝 눈 밑에 주름이 생겼을 뿐. 민준아. 나는 속으로 불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을 꽉 막았다. 그때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왔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TV에서 본 여자였다. 나는 숨을 참고 몸을 더 움츠렸다. 여자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시 후 민준과 함께 거실로 나왔다. 여자는 민준의 어깨를 만지며 웃고 오늘도 기상시간 잘 지켰어? 박 사장이 오후에 전화할 거야 라고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박 사장. 박태호 사장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여자가 박태호와 관련이 있다는 건 민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의미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민준의 장례식에서 김 사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던 여자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때 나는 그녀가 박태호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여자가 차에 다시 타기 전 민준에게 그 여자 아직 안 왔어? 라고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없어. 그녀가 오면 바로 연락할게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를 듣자 나는 심장이 쫄깃했다. 그 여자 분명히 나를 말하는 것이다. 민준은 나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 여자의 차가 떠난 후 민준은 집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급히 나무 뒤로 숨어 숨결을 가리켰다. 그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잠시 후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땀이 많이 났어서 옷이 젖었다. 민준이 박태호 부부와 함께하고 있다. 왜? 나는 속으로 질문했다. 7년 전의 사고, 경쟁사, 그리고 지금의 모습기 모든 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민준은 박태호에게 무언가를 협박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지? 나는 나무 뒤에서 계속 감시했다. 약 1시간 후 민준이 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섬 중심으로 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포기했다. 지금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나는 목조집 주변을 살펴보았고 울타리 박풀밭에 무언가 반쯤 묻힌 걸 발견했다. 그것은 금색 손목시계였다. 뒤에 잼제이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는 민준의 졸업기념 시계였다. 나는 떨린 손으로 시계를 주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가 깨져 있었다. 이 시계, 왜 여기에? 나는 의문이 많아졌다. 이 시계로 민준이 정말 이 집에 살고 있으며 박태호 부부와 관련이 있음을 확신했다. 나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언덕을 내려갔다. 이제는 단순히 민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7년 전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박태호 부부, 민준, 그리고 이 섬의 비밀 나는 모든 걸 알아낼 것이다. 모텔방에 돌아오자 나는 주머니에서 민준의 졸업시계를 꺼냈다. 금색 표면에 얼룩이 끼었고 깨진 유리 뒤로 시침과 분침은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7년 전 그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시간이었다. 나는 시계를 팔에 끼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너무 아파서 만지기 싫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은 느렸지만 겨우 과거 메일함에 접속했다. 민준 사고 관련이라는 폴더를 열면 당시 경찰이 보내준 사고 보고서 사본과 해경의 조사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떨렸다. 7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던 이 문서를
이제는 모든 진실을 찾기 위해 꼼꼼히 읽어야 했다. 보고서에는 김민준 씨가 렌탈한 소형 선박이 해상에서 파손되어 침몰, 시신 미발견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사 내용에는 선체는 측면 충격으로 균열 발생, 해상 조류에 의해 파편이 흩어짐 탑승자는 김민준 씨 1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내용을 보며 고개를 갸웃겼다. 민준은 항상 해양 활동할 때 구명조끼를 꼭 입는 버릇이 있었는데 왜 미착용이었는지 그때 기억이 돌아왔다. 민준이 사고 나기 한 달 전 우리가 설악산에 등산 갔을 때였다. 그가 등산화를 잘못 신고 넘어지면서 왼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식바늘을 꿰맸다. 그 상처는 팔꿈치 위쪽에 길게 남아 있었는데 경찰 보고서의 신체 특징 부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왜 상처를 기록하지 않았어?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만약 시신이 미발견되었다면 상처를 기록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경찰은 당시 나에게 발견된 파편에서 김민준 씨의 DNA 확인이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DNA로 확인했으면서 왜 그의 특징적인 상처를 묻지 않았는지? 이는 명백한 모순이었다. 나는 해경의 조사 기록을 살펴보았다. 문서선박 렌탈업주는 김민준 씨가 출항 전에 긴급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갔다 올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주변 선박의 선장은 해상에 이상한 소리나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술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파일을 기억했다. 사고 나기 2주 전, 그는 밤에 혼자 사무실에서 파일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살펴보았을 때 T그룹 제안서라는 글씨를 잠시 보았지만 민준이 그냥 경쟁사 자료라고 말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T그룹은 바로 박태호의 회사였다. 민준은 박태호와 이미 연락이 있었던 거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경쟁사의 제안서를 보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 긴급한 약속이 있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태호의 아내가 민준에게 박 사장이 전화할 거야 라고 말한 것까지 생각하면 민준의 사고는 명백히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밤이 깊었고 모텔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수진이라고 나왔다.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윤희야. 미안해. 핸드폰이 물에 들어가서 고쳤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내가 이 섬에 왔잖아. 너 지금 안전해? 이 섬은 위험해. 박태호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수진, 너 어떻게 박태호를 알아? 나는 급히 물었다. 나는 제주에서 박태호의 회사와 일했어. 그가 민준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민준이 살아있다는 것도. 수진이의 말이 갑자기 끊겼다. 배경음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수진, 수진아. 나는 외쳤지만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팔에 힘을 주었다. 수진이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박태호와 살아있는 민준이었다. 내일은 읍사무소에 가야 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7년 전의 해상사고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진이를 찾아야 했다. 이제는 복수의 생각보다 진실과 수진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했다. 새벽녘 모텔방에 불을 켰을 때 눈 밑에 검은 자국이 확실히 보였다. 수진의 전화가 끊긴 뒤 한숨도 못 잤고 머릿속엔 흡사무소로 가서 기록 찾기 수진을 구하기 2가지 생각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급히 세수하고 민준의 시계를 안쪽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는 카메라와 간식을 챙겼다. 만약 읍사무소에서 기록을 못 얻으면 적어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 했다. 읍사무소는 섬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어민들이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모두 나를 피하며 쳐다보는 눈빛이 불편했다.
마치 누가 나의 행동을 모두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박태호의 사람들이 나를 추적하고 있는 건가? 걱정이 앞섰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다. 읍사무소 안은 작았다. 정보 접수 창구에 한 명의 직원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7년 전 10월에 발생한 해상사고 기록을 보고 싶어요. 김민준이라는 분의 사고 관련이에요. 나는 창구에 다가가 말했다. 직원의 눈이 살짝 크게 뜨고 컴퓨터 화면을 살펴본 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 섬에서는 7년 전 해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말하며 무심하게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나는 속으로 화가 났다. 아닙니다. 저는 경찰에서 확인했어요. 김민준 씨가 이 섬 근처에서 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럼 경찰에 다시 문의하세요? 여긴 기록이 없습니다. 직원이 말을 가로챘다. 그의 표정이 너무 차갑고 눈빛이 피하려는 모습이 확실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직원도 박태호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선박 렌탈 기록이라도 있나요? 7년 전 10월에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배를 빌렸을 거예요.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인 뒤 렌탈 기록은 업주에게 문의하세요. 여긴 관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결국 모든 길이 막혔다. 나는 읍사무소 밖에 나와 생각했다. 업주. 어디서 선박 렌탈 업주를 찾지? 그때 뒤에서 누가 나의 어깨를 살짝 만졌다. 돌아보니 어제 식당에서 만난 해녀 할머니였다. 아가야, 읍사무소에서 기록 못 봤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쪽 뒷문으로 들어가 창고에 과거 기록이 모여 있어. 하지만 빨리 해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쉬는데 지금은 아직 사람이 많아. 나는 감사를 표하고 할머니가 가리키는 뒷문으로 갔다. 뒷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복도가 이어졌다. 끝에는 기록 보관실이라는 문구가 붙은 방이 있었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는 높은 선반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7년 전 10월. 나는 선반을 뒤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2018년 10월 해상 관련이라는 박스를 찾았다. 안에서 김민준 선박 렌탈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계약서에는 민준의 서명과 함께 렌탈 기간, 일일 목적, 어업 체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결코 어업 체험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카메라로 계약서를 찍고 박스 안에서 해상사고 현장 사진을 또 발견했다. 사진 속 배는 측면이 완전히 부서졌지만 이상하게도 선체에 총알 구멍처럼 뚫린 자국이 보였다. 이건 충격이 아니라 총격이야. 나는 놀라서 소리가 나왔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읍사무소 직원과 함께 3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뭐 하고 있니? 직원이 소리치며 다가갔다. 나는 급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뒤로 물러났다. 이 기록은 증거야. 문서를 왜 숨겼어? 증거. 그런 거 없다. 검은 옷 남자가 나에게 다가가려 할 때 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냈다. 뒤에서 잡아. 못 놓치게. 라는 외침이 들렸다. 나는 숨을 죽여 달리기 시작했다. 읍사무소 뒤는 숲이었고 나는 무작정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속은 어둡고 가지들이 많아 달리기가 힘들었다. 뒤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을 때 오래된 창고가 보였다. 나는 급히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뒤로 닫았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어망과 배 부품이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진했다. 그녀가 어디 갔어? 밖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결을 가리고 창문 틈으로 바라봤다. 그들이 주변을 뒤지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면 발각될 거야. 나는 속으로 말하며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어두운 구석에 작은 칸막이가 있어서 그 뒤로 숨어들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숨을 참고 있었다. 심장이 계속 쫄깃했고 땀이 옷을 모두 적셨다. 하지만 카메라에 저장된 계약서와 사진은 안전했다. 이것이 바로 7년 전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첫 증거였다. 그리고 이 창고 덧저면 여기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검은 옷 남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창고 안은 더욱 어두워졌고 바깥으로는 새소리만 들렸다. 나는 살며시 칸막이 뒤를 나와 주변을 불빛이 어두운 핸드폰으로 비추었다. 오래된 어망과 썩은 나무 판자가 쌓여 있고 구석에는 녹슨 금속 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여기서 뭔가 있을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장 큰 금속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해녀복과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쓴 편지들이 담긴 박스가 있었다. 편지들은 대부분 어민들의 가족 편지였지만 맨 밑에 검은색 표지의 노트가 보였다. 노트를 꺼냈을 때 손끝이 떨렸다. 표지에는 김민준이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는 민준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급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익숙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2018년 10월 12일. 오늘 박태호가 나를 만났다. 그는 우리 회사의 기술 파일을 빼앗고 그걸로 나를 협박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윤희에게 위험을 가할 거다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는 숨을 멎었다. 2018년 10월 12일 민준이 사고를 낸 날보다 3날 앞이었다. 그때 그는 이미 박태호에게 협박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0월 14일. 박태호가 죽은 척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지마다 민준의 글씨가 점점 흐트러져 갔다. 마지막 페이지는 작년 12월의 날짜였다. 오늘 박태호의 아내 이수진이 왔다. 윤희가 제주에서 수진이라는 친구를 만났다고 말했다. 나는 겁이 났다. 수진이 나를 보고 윤희에게 말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수진은 만약 윤희가 와도 모른 척해라고 명령했다. 나는 이제 제발 끝나길 바란다. 노트를 닫고 나는 팔에 안고 울었다. 민준의 고통과 두려움이 글씨를 통해 직접 전해져 왔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욱 분노가 쌓였다. 박태호는 단순히 기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민준의 인생과 우리의 사랑까지 파괴한 것이다. 그때 노트 사이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나는 주웠을 때 그것이 박태호의 사무실 주소와 비밀 파일 3층 서랍이라는 글씨였다. 민준은 이 파일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 이 파일이 박태호의 흉보일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창고 밖으로 해가 서 있는 걸 느꼈을 때 나는 노트와 종이를 가방에 넣고 나갔다. 주변은 조용했고 읍사무소 방향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아직 연락이 안 되고 민준은 아직 박태호의 협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고 복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민준아,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속으로 말하며 섬 시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먼저 수진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은 박태호의 비밀 파일을 얻어야 했다. 이 섬의 비밀과 박태호의 음모 모두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창고에서 나온 뒤 나는 가장 먼저 해녀 할머니의 식당으로 달려갔다. 수진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고 할머니가 이 섬의 모든 일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밖에서 물고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수진을 아시나요? 제 친구인데 전화가 끊긴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박태호의 사람들이 그녀를 가뒀을지도 몰라요. 나는 숨가쁘게 말했다. 할머니는 물고기를 내려놓고 나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저기 북쪽 어항 창고에 갇혀 있어? 박태호의 사람들이 2명 붙들고 계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그들 잠들었을 거야. 문서 빨리 가. 나는 감사를 외치며 북쪽으로 달렸다.
어항 창고는 부두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고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안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변을 살펴보니 창고 뒤쪽에 헐린 나무 판자가 있었다. 급히 판자를 떼고 들어가자 수진이 구석에 묶여 있었다. 윤희야, 너 왔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끈을 풀어주고 괜찮아. 박태호의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 물었다. 수진은 숨을 가다듬으며 그들은 민준이 살아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 그리고 박태호가 7년 전 민준의 회사를 빼앗고 기술 파일을 훔쳐서 자기 회사를 키웠다는 걸 알았어. 그 파일이 지금 박태호의 서울 사무실에 숨겨져 있다는 거.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의 노트에 적힌 비밀 파일이 바로 이 기술 파일이었다. 수진,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는 제주에서 박태호의 회사에 일할 때 그의 비밀 회의를 엿들었어. 파일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는 원본 계약서와 박태호가 살인을 주문한 메시지도 담겨 있어. 그때 나는 갑자기 계획이 떠올랐다. 수진, 너는 지금 이 섬에서 해경서에 전화해서 박태호의 사람들이 너를 가뒀다는 걸 알려줘. 그리고 이 증거 나는 카메라의 계약서, 사진과 노트를 보여줬다를 검찰청에 보내. 나는 서울로 가서 박태호의 사무실에서 비밀 파일을 가져올 거야. 윤희, 너 혼자 가면 위험해. 박태호의 사무실에는 경비가 많아. 수진이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파일이 없으면 박태호를 처벌할 수 없어. 민준도 영원히 그의 협박을 받아야 해. 나는 결단력을 보였다. 민준을 구하고 7년 동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했다. 수진은 해경서에 전화한 뒤 나에게 박태호 사무실의 주소와 입구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저녁 8시에 경비가 교대할 때 들어가. 엘리베이터 3층으로 가면 서랍이 있는데 비밀번호는 1015 민준이 사망한 날짜야. 수진의 말을 들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박태호가 그 날짜를 비밀번호로 사용한 건 마치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섬의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마지막 버스는 저녁 4시에 서울로 출발했다. 버스에 올라탄 순간 나는 민준의 노트를 꺼냈다. 민준아, 기다려. 나는 너를 구하고 모든 걸 되돌려 줄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노트를 안고 눈을 감았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녁 7시였다. 나는 박태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서서 경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8시가 되자 경비들이 교대하며 문이 잠시 열렸다. 나는 속도를 내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다. 사무실 문은 비밀번호로 열렸다. 안에는 커다란 책상과 서랍이 있었다. 나는 급히 서랍을 열고 비밀 파일이라는 박스를 찾았다. 안에는 민준의 원본 계약서, 기술 파일, 그리고 박태호가 경찰과 연결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거면 충분해. 나는 기뻐하며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태호가 들어왔다. 너는 김민준의 아내, 이윤이지? 그는 웃으며 다가갔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박태호, 너는 이제 끝났어. 이 파일로 너를 법정에 세울 거야. 법정. 너는 그럴 기회가 없어. 박태호가 손을 치자 경비들이 들어왔다. 나는 긴장을 놓지 않고 가방을 꽉 쥐었다. 이 파일과 함께 민준을 구하는 건 지금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박태호의 경비들이 나를 둘러싸자 나는 가방을 앞으로 내밀며 이 파일을 손대면 즉시 찢어버릴 거야. 외쳤다. 박태호의 눈이 불타고 미친 녀석. 그 파일은 내 모든 걸 아는 거야. 라며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을 때 나는 파일의 한쪽을 살짝 찢었다. 멈춰. 아니면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 순간 박태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검찰관이라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검찰관님.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수진이 증거를 검찰청에 보냈고 이제 검찰관이 박태호를 찾고 있는 것이다. 박태호, 너는 끝났어. 7년 전 민준을 협박하고 그의 회사를 빼앗고 심지어 살인까지 주문했다는 건 모두 증거에 담겨 있어. 나는 소리 높여 말했다. 경비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망설였다. 그들도 박태호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태호는 급히 창문을 보고 이럴 수 없어. 라며 뒤로 물러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검찰관과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태호, 넌 기업 침탈, 협박, 살인 예비 혐의로 체포된다. 검찰관이 명령했다. 경비들은 순식간에 붙들렸고 박태호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검찰관이 파일을 받아보고 나에게 인사했다. 이윤희 씨, 감사합니다. 이 증거로 박태호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힘이 빠져 앉았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렸다. 7년 동안의 고통과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청해도로 돌아갔다. 해녀 할머니의 식당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윤희야, 미안해. 너를 속이고 말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아니야, 민준. 나도 너를 이해해. 이제 함께 해야 해. 민준은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박태호가 그의 부모님을 위협해서 죽은 척해야 했다는 것, 매일 나의 사진을 보며 견뎠다는 것, 그리고 기록을 찾아서 박태호를 처벌하려 했다는 것. 나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해변에 갔을 때 나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준 손수건을 꺼냈다. 이 손수건, 우리의 과거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야 해. 말하며 손수건을 바다에 띄웠다. 파도가 손수건을 데리고 멀리 떠나갔고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물었다. 나는 이 섬에서 어민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해녀 할머니가 뒤에서 아가야들, 앞으로 잘 살아라라고 격려해 주셨다. 해가 뜨고 바다가 금빛으로 빛났을 때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함께 견뎌낼 수 있다. 청해도의 해변은 앞으로 우리의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낼 곳이 될 것이다. 이야기 끝.